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양우식입니다. 오늘은 강화학습 CS294 강의의 14번째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Advanced Polish Gradient Method라는 소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폴리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폴리시 그라디언트 기반 방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폴리시 그라디언트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접근법들을 이론적인 접근과 그 이론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폴리시 그라디언트 문제는 어찌 보면 강화학습을 최적화 문제로 전환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적화 관련된 개념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문제는 결국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조금씩 이동해 나가서 로컬 옵티멈이 아닌 글로벌 옵티멈의 값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결국 이동할 방향과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1차 미분을 사용한 최적화 문제의 경우 가장 단순한 형태로 대부분의 관련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두면서 그만큼 x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그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다면 발산하고 너무 작다면 학습이 올바르게 수렴하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차 미분의 최적화 방식이 있습니다. 2차 미분의 경우 앞서 1차 미분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인 러닝 레이트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렴하도록 만든 방법론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곡점 근처에서 불안정한 이동이 진행되고 이동 방향을 결정할 시 극대 극소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라인 서치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라인 서치의 경우 1차 미분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론입니다. 다음 스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때 그 스텝의 크기를 미리 살펴보고 이동할 양을 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백트래킹 라인 서치, 그리고 황금 분할 탐색 등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룰 마지막으로는 트러스트 리전으로 2차 미분의 기본 원리가 현재 지점에서 구한 2차 미분의 값을 모든 구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있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2차 미분의 경우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변곡점 근처에서 불안정하게 이동하고 이동 방향을 결정할 시 극대 극소 구분 불가능하다는 단점인데요. 트러스트 리전의 경우 2차 미분에서의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방법으로 모든 x에 대한 2차 미분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2차 금사 함수를 구한 후 그만큼의 최적값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제약 조건을 두고 그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강화학습에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로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정책 그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최종 목표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으로 업데이트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최적화 방법론과 연결되며 결론적으로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으로 최적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폴리시 그라디언트 경우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폴리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 정책 자체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샘플 에피션시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특징을 갖습니다. 즉, 매 업데이트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속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 공간과 파라미터 공간과의 괴리가 있는데요. 즉, 업데이트를 통한 파라미터의 변화가 같은 정도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확한 스텝 사이즈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점에 대해서,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온 폴리시 기반 업데이트입니다. 이는 곧 매 업데이트마다 새로운 데이터 배치를 사용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임포턴스 샘플링 방식을 차용하여 데이터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임포턴스 샘플링이란 통계학 쪽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다른 분포의 QX의 샘플링 결과를 갖고 와서 내가 알고자 하는 PX의 기대값을 계산하고자 하는 방법론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PX 분포로부터의 X 데이터를 QX를 곱한 결과물을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경우 이 PX분의 QX를 Importance Sampling Weight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뮤Q의 분산을 이제 추정할 경우에 이러한 Importance Sampling Weight가 발산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임포턴스 샘플링의 발산 수렴 문제는 폴리시 그라디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세타 프라임이 저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이고, 저희 세타 자체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때, 이 임포턴스 샘플링을 차용해서 가져온 임포턴스 샘플링 웨이트가 강학습의 경우에는 이 매 타임 스텝에 따른 고변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곧 두 정책의 조금의 차이가 매 타임 스텝에 따른 고변산으로 계산되기에 조금의 차이로도 굉장히 큰 차이로 최종적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즉, 저희의 목적 중에 하나는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포턴스 샘플링을 사용하되, 이 임포턴스 샘플링이 내포하는 한계를 피하면서 기존 정책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경우, 앞서 언급한 정책 공간과 파라미터 공간 간의 괴리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바로 스텝 사이즈 선택 문제입니다. 폴리시 그라디언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식으로 이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퍼포먼스 콜lap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스텝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학습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알고리즘으로 어드밴티지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담 스타일의 학습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퍼포먼스 콜lap스의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K번째까지 학습했을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 K번째와 그 다음 번째 학습 사이에 옵티멀한 결과물이 존재하지만 이 다음 학습 스텝 사이즈로 인해서 바로 퍼포먼스가 바로 낮아지는 퍼포먼스 콜aps가 일어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미터의 변화가 정책 공간에서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그림은 파라미터의 동일한 변화가 정책 공간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변화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즉, 파라미터가 4에서 2, 2에서 0으로 동일하게 변화하지만 정책 공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인 A1과 A2의 행동할 확률이 동일하지 않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계속해서 A1이 높은 확률로 존재하지만 마지막 경우에는 A1과 A2의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의 두 번째 목표는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문제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책 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데이트 방법을 찾는 데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맥시마 저희의 목적 함수를 최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그 두 정책의 상대적인 퍼포먼스 차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최근 정책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 공간에서의 거리를 고려하여 스텝을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두 정책 간의 관계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Relative Policy Performance Identity라 부르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J'은 저희가 알고자 하는 가장 새로운 정책이며 J'는 가장 최근 정책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론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인한 얻은 오브젝티브 펑션의 결과물입니다. 이 Relative Policy Performance Identity는 아래와 같이 전개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우측에 있는 전개식이 망원급수로 무한히 진행되다 보니까 다 삭제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남습니다. 여기서 S0의 경우에는 시작할 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시작할 때의 상태는 가장 최근의 정책이든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알고자 하는 정책이든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elative Policy Performance Identity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장단점은 새로운 정책인 파이 프라임이 기존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에 장점이 있으며, 다만 이럴 경우 이 J 파이 프라임과 같이 새로운 정책으로부터 만들어진 샘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보이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트래젝토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기대값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Discounted Future State Distribution 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이 Discounted Future State Distribution이란 특정 상태에 얼마나 빈번하게 도달할 확률 분포인지를 말합니다. 감가율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이 측면에서 Relative Policy Performance Identity를 다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은 Relative Performance Identity를
이렇게 다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파이와 새로운 정책인 파이 프라임에서 이제 그 스테이트 파이 프라임에 대한 이 스테이트 데이터의 문제만 샘플링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 문제만 남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이 디스카운티드 퓨처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책으로부터의 결과와 새 정책으로부터의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간주한다면 아래와 같은 식을 다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Surrogate Advantage Function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Surrogate Advantage Function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이 유사할 경우, 이 Discounted Future State Distribution이 유사할 경우 근사를 활용한 접근법이 좋은 성능을 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 이 Relative Policy Performance Bound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 Relative Policy Performance Bound를 통해서 두 정책 간의 KL 다이버전스가 작다면 근사 방식이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KL 다이버전스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두 분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책 간의 KL 다이버전스의 차이는 다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Surrogate Advantage 펑션으로 다시 전개했을 때 이제 우리는 기존 정책을 사용한 샘플링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Important Sampling Weight의 경우 앞서 맨 처음에 우리가 확인한 타임 스텝에 따른 고변산이 아닌 그 시점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Important Sampling Weight의 발산과 수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urrogate Advantage 펑션의 1차 미분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Relative Policy Performance Bound라는 개념을 정의했는데요. 여기서 이 정책 간의 KL 다이버전스가 작다면 근사 방법이 좋은 성능을 nem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다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 오른쪽 측면을 새로운 정책의 측면에서 최대화한다면 이제 기존 정책으로부터의 가장 큰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Majorize, Maximize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존 정책에서 구한 샘플을 사용해서 K의 다이버전스 값과 서로게이트 펑션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 정책의 결과를 활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을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의 문제점은 하이퍼 파라미터인 C 값이 감가율이 1에 근접할 경우 굉장히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작은 스텝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서 KL 페널티 대신에 KL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KL 컨스트레인트를 트러스트 리전의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이 델타라는 어퍼 리밋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모노토닉 임프루먼트는 가장 최근 정책의 샘플링 결과물을 활용 가능하고 파라미터가 아닌 정책 공간에서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알고리즘의 베이시스로 사용됩니다. 앞서 저희는 모노토닉 임프루먼트를 전개하면서 최적화 문제로의 전환으로 문제를 완료했습니다.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서도 우리는 근사 방식이 좋은 성능을 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근사 방식을 통해서 목적 함수는 1차 미분으로, constraint는 2차 미분으로 근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근사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래와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론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내추럴 폴리시 그라디언트라고 하며, 이 내추럴 폴리시 그라디언트는 결론적으로 이 H 인버스가 곱해진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푸는 것과 동일한데, 여기서 이 H란 KL 다이버전스 해시안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보이는 H 인버스 타임스 G가 업데이트가 어디로 진행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코베리언트한 특징을 갖고, 이 코베리언트의 특징은 기저의 변화와 동일하게 변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변화가 이것의 변화가 파라미터의 변화가 이 공변성을 갖게 되면서 파라미터 변화 측면에서 계속된 기저의 변화가 동일하게 이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파라미터의 변화가 정책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확고한 기준을 갖고, 즉 베이시스 측면에서 계속된 동일한 베이시스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데, 이 H 인버스 G라는 공변성을 갖고 있는 방향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기저 공간에서의 파라미터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추럴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법론은 기존의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이 KL 다이버전스 해시안 매트릭스를 방향성으로 사용한다는 개선된 방법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추럴 폴리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n이 너무 많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 n이 너무 많을 경우 해시안의 행렬이 사이즈가 n 제곱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고, 따라서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컨주게이트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은 이제 선형 문제를 인버스 값을 구하지 않고 이터러티브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H 인버스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HV인 행렬 벡터 곱 함수로 대체하는 것인데, 코드로 설명하자면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라디언트의 방향성을 구할 때 H 타임스 벡터로 여기 그라디언트 벡터 프로덕트, 즉 그라디언트 타임스 벡터로 이제 함수를 대체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fixed iteration conjugate gradient를 통해서 H1 인버스의 계산 복잡도를 해결한 방법론을
이제 Truncated Natural Polish Gradient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Natural Polish Gradient 업데이트의 문제점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로버스트하지 못하고 KL 다이버전스 제약이 위반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를 Improvement in Surrogate Function 그리고 KL Constraint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은 방법론이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입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앞서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던 최적화 방법론 중에 라인 서치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백트래킹 라인 서치 방법론을 사용해서 MPG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이 두 번의 조건을 백트래킹 라인 서치를 통해서 이 두 번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업데이트하고 만약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TRPO 알고리즘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 H-inverse-G라는 앞서 저희가 Natural Polish Gradient에서 구한 업데이트 방향성을 사용하며 동시에 업데이트 정도도 진행하는데 이 업데이트 정도를 바로 이 백트래킹 라인 서치 방법론을 사용해서 MPG 업데이트가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알고리즘입니다. 이 TRPO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주황색에서 나타났듯이 Truncated Natural Polish Gradient와 함께 굉장히 안정적이고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알고리즘 모두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 측면에서 더욱더 개선된 알고리즘이기에 성능이 꾸준히 증가하며 그 성능의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안정적인 성능 업데이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TRPO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단점 개선에서 두 가지의 방법이 제안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Adaptive KL 페널티 방법으로 페널티 개수를 도입하여서 이 constraint한 문제를 unconstraint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페널티 개수인 베타의 경우 이터레이션의 반복에 따라 변화하며 휴리스틱하게 적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클립 오브젝티브로 이 정책 업데이트에서 클리핑을 시도하는 방법론입니다. 강의에 따르면은 이 클리핑을 굳이 시도할 논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단지 클리핑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실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 업데이트를 보여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KL 페널티를 사용한 PPO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궤도 트래젝토리만 사용하는 것으로도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클리핑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정책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인 세타 K 플러스 1까지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정책 공간에서 먼 정책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일어날 확률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이처럼 클리핑은 기존 정책에서 멀리 벗어난 정책에 대해서 비관적인 접근을 하게 만들어서 이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정책의 초록색이 클리핑이 적용한 결과인데 정책의 업데이트가 다른 방법론들과는 달리 서로 간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다양한 강화학습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
오늘 소개한 알고리즘 결과로 비교한 결과물인데요. 최종적으로는 PPU와 TRPU, 이 보라색과 초록색이 좋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클리핑을 사용한 PPU가 모든 다양한 강화학습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좋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